자, 요즘 머리 아픈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요, 당신은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뭐를 어째야 되나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만 한다고 보십니까? 그분은요, 저를 띄엄띄엄 보시거나 뉴스 브리핑을 아주 건성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요 칼럼에서 정말로 지금 이 나라가 참 어려워진 상황에 있다. 어찌하다가 이 나라의 지도부가 온통 북한에 기울어지고 미국에 삐딱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돼지 같은 국민들의 선택이다. 동물농장이죠. 자, 그 선택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저보고 그럽니다. 너는 그런 줄 모르고 탄핵에 찬성했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의 잘못은 그때의 잘못대로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탄핵이 될 사람이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잘못도 지금의 제가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고 열심히 투쟁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보고 비난하실 분들은요, 저보다 더 열심히 투쟁하는 쪽으로 그 정열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있는 항상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어제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걸 보면서요, 고향의 킨덱스에서 열렸는데 4,500명이 모여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불러다가 축도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꼴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제가 전에 역대 대통령 사람 다 죽거나 깜빵 갔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 안 갔다 그랬죠. 이제 그분 가잖아요. 그것까지 내다보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뭐가 대단하다고 축도를 하고 4,500명이 모여서 경배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라 했는가 하니, 특사단 평양 방문 또 미국에 가서 어쩌고 요즘 뭐 어깨 힘이 쫙 들어가 있겠죠. 교회의 북한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과 탈북민 지원의 교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남에게 못 맡겨라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남이라면 누굽니까? 미국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 목사들 전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미국에서 와서 미국의 모든 선진 문화와 시스템이 이식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한국 목사들 아닙니까? 이런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비핵화 고비 많지만은 한반도 번영과 평화 초석을 놓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정부의 첫 대북 사업으로 조용기 심장병원이 북한의 협력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의 공사 규모, 병상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에 북한에 착공한 이 병원은 연면적 6,000평에 260병상을 갖춘 7층짜리 대형 심장병원인데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로 중단되어서 8년간 방치되다가
공사가 재개되면 6개월만 있으면 완성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완성시켜 달라고 순복음 교회 측이 허락을 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흔쾌히 약속했다고 이영훈 순복음 교회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참 보면서요, 한국의 목사를 비롯해서 4,500명의 이 조찬 기도회에 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최근에 IPTV에서 본 한 영화 본 해퍼, 디트리 본 해퍼라고 초교파적, 흔히 에큐메니칼이라 그럽니까? 이런 초교파적인 종교운동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독일에서 초월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천재적인 기독교의 현시대, 현재 사회 변화에 걸맞는 기독교의 원리를 강조한 매우 학술적으로도 천재적 기질이 있는 유명한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요, 2차례나 미국에 유학을 가서 30년대에 독일로 히틀러 치하에 독일의 교회가 점점 대형 나치 길을 걸어놓고 교회는 독일의 공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면서 히틀러의 통치 방침에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복속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옳은 말을 하기로 이름난 본 해퍼 목사가 독일로 돌아가면 어떤 고난을 겪을지 몰라서 미국의 종교계 관계자들은 돌아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백교회 같은 걸 운영하면서 독일의 청년 사제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히틀러의 이 방침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게시타포가 덮치고 그 예배 보는 공간을 게시타포가 파괴하고 하는 일들도 다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신의 매형이 한스라는 사람이 독일의 국방군 정보부에 소속되었는데 그 정보부 소속에서 유대인을 일부 뜻있는 독일 상류층들이 유대인을 도피시키고 연합군 측의 종교계끼리의 연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히틀러를 제거하고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 2차 대전의 와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최소한 20여 차례 있었고, 그 중에서 독일 귀족 출신으로 장애인인 슈타우펜베르크 같은 사람은 실제로 히틀러의 벙커 책상 밑에 폭탄을 두어서 터졌죠. 그런데 위치가 옮겨지면서 히틀러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본 해퍼 목사도 이들과 한마디로 히틀러 제거 투쟁에 직접 비밀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가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목사로서 폭력적으로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숱한 갈등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해퍼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의 거짓말보다 악한 사람의 참말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투쟁에 나설 때라고 합니다. 그는 교회가 바퀴에 깔린 사람들한테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보다는 아예 바퀴 자체에 살들을 다 붙여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아 사람을 죽일 때 장례식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더 낫다고도 하고요. 목표를 정하고 나면
회의를 가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는 명언을 많이 남겨가지고 그의 명언집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특히 옥중에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교도소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간수장이 그를 존경합니다. 처음에는 그는 겁을 먹고요. 이 게시타프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좀 떨기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마음의 안정을 갖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부합된다,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끄럼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악범이 옆방에 있었는데 같이 손을 이렇게 맞대고 기도하자 하면서 그에게 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흉악범이 총살이 되는데 하나도 떨지 않더라고 간수장이 감명을 받지요. 그래서 나도 도망갈 거니까 같이 도망을 가자 하는데 같이 잡혀온 사람들이 다 있는데 도망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기 23일 전에 총살을 교수형을 당합니다. 게시타포가 당신이 외국과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했으니 그 라인으로 가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를 좀 살려주라. 그러면 석방시켜 주겠다 하는데 그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죽는 길을 택합니다. 자, 그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요. 지금 오늘날 북한과 우리의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이 위험한 도박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중요한 이 어구가 있습니다. 우매함이 더 위험하다. 우매함은 선의 적으로 사악함보다 훨씬 위험하다. 우리는 악에 맞서 항거할 수도 있고 악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힘으로 저지할 수도 있다. 악은 자멸의 싹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악이면요. 그 악은 지금 당장은 지배해도 결국은 이깁니다. 문제는 악인가 아닌가 애매하면서도 한마디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 즉 판단하기 어렵고 지지층도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악은 최소한 사람 속에 불쾌감을 남기기 때문이다 라면서 악은 상대하기가 쉽다. 그러나 우매함에는 배제하기 무효다. 우매함에는 저항도 힘도 소용이 없고 기본 지식도 쓸모가 없다. 우매한 자는 제 선입견에 어긋나는 사실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 조창기도회를 연 목사들과 4,500명을 비판하고 나치에 항거하다가 장렬하게 산한 본 해퍼 목사의 글들과 삶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는 우매한 그러면서 한편으로 신념을 갖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탈취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등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저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기들 딴에는 정의와 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 41%가 투표에 찬성을 해줘서 됐고 지금도 65%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매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식하니까 용감한 사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지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분은 한국의 진보의 한마디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저는 적어도 1분 정도의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진보도 우리는 수용을 하고 그들이 정권을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받아서 잡는다면 용인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절대로 제대로 된 진보를 정치적으로 규합시킬 수 없죠. 왜? 점잖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문 대통령은 제왕적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제왕이 될 위험을 갖고 있다. 즉 독재적 요소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진보 일색인 환경 탓에 독재화의 우려가 있다. 자, 지금 이 문 정권은 우매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세계가 알고 있는데도 이들은 북한을 끌어와서 지금 동맹인 미국과 주변을 속이고 한마디로 북한과 붙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인 민족이 누구인가? 독일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압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한국을 구경시켜주는 프로에 보면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서대문 구치소에 가서 일제하에서 고생했던 한국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각종 문화유적들을 보러 다닙니다. 딴 사람들은 술 먹으러 다닐 때요. 그런 거 TV에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이 정말로 우매한 히틀러에게 한 10년 넘어가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고 독일이 거의 절단이 나버리는 그리고 분단이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과정에 이 우매함을 저지시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가 히틀러에게 끌려 들어갔고 단지 이 본헤퍼 목사나 그리고 슈타우펜베르크 같은 히틀러 암살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나 또 베를린 대학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에 나오는 백장미단 같은 젊은 학생들이 소수 당시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독일이 그래도 2차 대전에서 최소한 전 독일 국민이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려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 이 본헤퍼 목사는 자신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한 자료를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그게 게시타포에 걸려서 다 총살당하는, 처음에는 잡혀가서 가벼운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송두리째 드러나서 다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위험한 그 자료들, 자신의 활동 자료, 히틀러 암살 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나중에 누군가 다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독일의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문 정권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런 전횡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악 자체보다도 악의 실체가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지금 문 정권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사안보다도 문 정권이 지금 왜 저러는가, 무엇 때문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는 실체가 더 문제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언론이나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정치인, 또 우리 사회에 보수의 덕을 보고 살았던 기업인, 전문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우매한 집단에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을 하거나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본헤퍼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지만은 죽을 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지금 70년 이상의 과정에서 건국 가장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고요. 이 시대의 우리 소명은요, 악이자 우매한 이 집단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최소한의
일종의 소명이자 의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정치 집단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유불리 또 그런 정치와 관련된 이념의 유불리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우매함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국의 선한 국민들 다수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저항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성실한 국민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이해관계에 몰두되어서 거기에 입장에 서서 문 정권을 문재앙이다, 문재인이다 하면서 정오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한쪽 편에 서서 그쪽 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요, 절대로 문 정권을 몰아내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무슨 보수, 진보, 좌우 이런 시각만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이 문제를 이념 때문에 저항해야 된다고 보게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나 분노하는 사람 전체를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당의 대리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악이고 우매함에 의해 국민들을 독재적으로 탄압할 때, 그래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때는요,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벗어나서요, 제가 볼 때는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측과 내통하여 이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람들과의 싸움은요, 한마디로 악과 엄청난 힘을 가진 우매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무식한 사람한테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문 정권이 그냥 악이기만 하다면 이거는 싸우기 쉽고 공격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의 41%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고 지금도 6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내용 중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그들이 던지는 파퓰리즘적이거나 여러 가지 정책 내용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치인들의 잘못을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보수 세력 전체를 정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 정권을 제거해야 된다는 부분이 정의의 문제거나 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보수의 잘못에 대해서도 침묵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을 몰아낼 때 보수여 단결해서 문 정권 몰아내자, 이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사악한 집단이나 우매한 집단도요, 나름대로의 그 속에는 정의나 선을, 요소를 그 시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담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도 독일이 받고 있는 억압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이게 부당하다고 호소했고, 스탈린도 당시 제정 러시아 시대의 어떤 잘못이나 노동자의 삶 이런 거를 이야기해서 일정하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모택동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건국해야 된다는 부분에 장개석 정권의 부패를 말하면서 정의나 선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면요, 그들의 이 잘못 중에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정파적인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들이 보편적인 이 잘못을 어느 부분에서 저지르고 있는가를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보수에게도 악은 있다고 봅니다.
보수도 우매함을 숱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 정권의 잘못을 공격할 때는 국민 전체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치색을 가지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북한과의 내통이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분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영역의 부분은요, 서로 간에 그건 각자 알아서 싸우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고 보고요. 자, 이 문 정권이 무지함에 의해서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의다, 선이다 생각하면서 독재적인 칼자루를 무섭게 휘두르고 거기에 다 겁이 나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이런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용서할 수 없는가에 대한 자기 논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신념과 논리가 없이 단순하게 댓글에 그냥 욕이나 정오만 쳐발라서는요, 그걸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 많은 것 같지요. 그 사람들 다 모아봤자 5만 명도 안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 이 정권을 무너뜨립니까? 그래서요, 자기부터 신념이 있어야 되고 논리를 갖추어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도 자식도 감당 못하면서 남에게 싸우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 부족함을 자각해서요, 일단은 거리로 무조건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3월 1일 날 보지 않았습니까? 무장하고 주변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요, 한 명이라도 논리로서 이 정권이 안 된다고 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갖추면서 단순히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한마디로 무지로 무장을 한 신념을 갖춘 이 집단이라는 것이 단지 정파적으로 공격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공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만 앞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특정 어떤 정파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문정권 무너뜨리자고 하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요. 정말로 내 신념으로, 내 정파를 떠나서 내 신념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비가 우선이에요. 뭘 해야 되냐? 당신 마음부터 정비하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홍준표, 유승민이 그래 청와대 밥이 맛있더냐 했더니만 보수 분열한다 어쩐다 하고 있습니다. 보수요? 그 사람, 그런 글 쓰는 사람 특정 정당과 이해관계가 마음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한국당이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 무너지고 나면 그 사람들도 다음 순서로 무너져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누구 분리하고 누가 분열시키고 누가 유리하고 이런 말을 접고요, 상투적 분노와 정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논리와 신념을 가지고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일단 그까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